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들을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위기설, 부동산 PF 대출, 유동성 우려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선 9월 위기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9월에 계속해서 이런 위기설이 떠오르는 걸까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 모든 경제 위기들이 9월에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들이 눈앞에 닥치면서 9월 위기설이 만들어진 건데요. 최근 금리는 버거울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위기에 닥쳤고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와 함께 국내에서도 부동산 PF 연체 우려 등이 계속해서 9월 위기설을 만들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근거가 없다면서 일축하긴 했지만 저축은행의 유동성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당국과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걸까요? 9월 위기설이 아니더라도 여러 리스크가 남아있는 지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황스타그램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9월 위기설. 과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존 사태가 9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가 2011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IMF 사태죠. 이때도 역시 9월이었습니다. 작년 증신 붕괴론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때 역시 가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설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9월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이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게 9월 위기설이 진짜 있는 겁니까? 이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데이터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최근 20년 동안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1월과 9월이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은 달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달 시작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특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피치 무디스 사태도 있었고 중국발 부동산 위기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0월 고점을 상회하는 흐름 이런 불안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9월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예, 보시는 것처럼 1월과 9월이 최근 20년 동안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던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 동안에는 사실 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휴가를 좀 떠나는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8월 달에 안 가고 9월 달에 좀 금융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십니까, 휴가를? 네, 보통 이제 드라이빙 시즌 때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약간 줄어드는 흐름들도 나타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노동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시금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흐름. 그런 점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이제 10월, 11월, 12월 네, 맞습니다. 겨울에 네.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좀 투자를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약간 좀 9월이나 8월에는 좀 빠져 계시는 그런 느낌도 좀 제 주변에서 좀 느껴지거든요. 예, 에너지를 응집하는 기간일 네.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시즌이 연말로 다가갈수록 부각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절별로 보면 4분기 때 수익률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월 달은 건전한 조정이었고 9월 달은 사실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오히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고 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동안 무언가를 좀 사보려고 염두에 두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매집하는 형태로 삼는 그 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9월 위기설 어쨌든 좀 지나가는 바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위기설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위기는 사실 위기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위기를 얘기하고 뭐 중국 부동산 쪽 네,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많은데 금융당국에서는 9월 위기 없다. 이거는 뭐 그냥 낭설이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악재는 없습니다. 권역으로 따지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 네네네. 이게 올해 1분기 때 거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금융권 불안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선진국의 하도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지만 어차피 그동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신흥국의 통화 약세, 그리고 이제 중국발 부동산 위기,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이 코로나19 대출 만기가 집중된 달인데 뭐 다행히도 정부에서 3년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지금 거론했던 요인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요인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큰 위기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대응을 세울 수 없는 정도의 위기가 네. 엄청난 폭락 사태이잖아요. 네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그랬고 사실 IMF도 네. 우리가 잘 예상을 못했었던 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위기가 뭐 10년 만에 한 번씩 온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위기가 뭐 코로나 때였나? 네.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위기가 또 무슨 예방주사 코로나로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 이후에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그래. 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경기 순환은 9년 전후 사이클로 그동안 매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2020년 발생했기 때문에 네. 9년 정도를 적용을 해보면 사실 미국은 2029년까지 경기 확장 국면하에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하지만 이제 소순환 사이클로 놓고 온다고 하면 뭐 지금 뭐 9월달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있는데 네네. 지나고 나면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틀을 좀 깨고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요. 코로나19 이전에 공실률이 평균 2.6%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그 수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력에 대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지 않아요. 고용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다 보면 타이트한 미국의 노동 시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실 건데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률은 과거 팬데믹 수준의 2.6% 수준까지 내려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구조조정을 통한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의 불안들이 다시금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좀 다른 뷰를 좀 네네.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흔히 떠들어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재 선진국과 신흥국도 우리나라 증시 이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황이 좀 어떻습니까?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예. 이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증시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하는데요. 결국 저는 최근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0월 고점을 연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게 내려오고 있다가 뭐 약간 불안한 요인들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10년물 금리 레벨이 한 단계 내려가게 되고요. 지금은 뭐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 내년 2분기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채 10년 금리가 하락하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앞으로 우리가 9월, 10월 맞이하는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10년물 금리의 하락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결국 이 구도 내에서 보면 달러는 항상 약세를 보였거든요.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뭐 S&P 500 지수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요.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가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주도 섹터들이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스타일들을 견인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투자를 해왔던 그 흐름에서 좀 벗어나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올해 네네. 연말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뭐 AI 섹터가 그럴 것이고 뭐 맞습니다. 반도체 네, 뭐 이런 관련도 기술주들 그렇죠. 나스닥에 맞습니다. QQQ라든가 이런 쪽에 그렇죠. 나스닥 네. 100에 와 있는 네. 그런 기업들 좀 한번 쫙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네, 좀 맞는 얘기 하시는 국내에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까요?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근데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잠시는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최근 발표된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이 8월 결과치가 7월보다 다시 올라가는 갑자기 모습을 올랐어요. 나왔거든요. 예. 사실 유가 한국은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계절적으로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네네네. 있어요. 시차를 갖고 지금 좀 들어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1월달 그 사실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냈거든요. 네. 그럼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 연체율 증가 같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컸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금리 동결을 계속 해왔던 건데 만약에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가 2개월 연속 증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요. 한국은행이 사실 25pp 정도는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25pp 정도 올리는 태도 변화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 중단 사이클을 공식화하고 나서는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 자체는 네. 사실 금리가 정책 금리가 이제 올라갈 여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흐름이 둔화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좀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수출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수출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네네. 최근 결과치가 다시금 부진한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한국 코스피는 수출 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 동행을 해왔던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근데 올해 2분기 때는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먼저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한국의 코스피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불안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가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반대편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해 2분기 이후로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물가 추이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주가와 정의 상관관계가 항상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성장주 그리고 이제 대형주나 퀄리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앞으로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상향을 계속 해내는 주식은 사실 미국 주식이 그렇죠. 맞았죠. 네네. 예, 일본 주식도 아니었고 유럽 주식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흥국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신흥국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네. 하면 신흥국의 자금들은 유출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그러니까 돈을 그 나라에 늘릴 필요가 없죠. 그냥 그렇죠. 사실 미국으로 금리를 많이 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배우긴 했죠. 예. 근데 그게 제가 이 투자 자금의 동향을 놓고 분석을 해본 결과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 긴축기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양호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축되지 않아서 신흥국과 한국의 자금이 유입됐던 모습이 나타났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게 순수 통화 정책 충격으로 왔기 때문에 맞아요. 예. 신흥국, 한국, 선진국 동반 자금 유출을 보였던 상황인데 어차피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화한다고 하면 과거 경험상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9월, 10월 달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 수준인 4,800선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베트남 증시를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네, 4분기 때 사실 인도와 아세안을 좀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인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을 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중국의 성장성을 상회하는 그런 매력들이 부각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담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흥국 내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게 베트남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베트남 관련된 ETF에 좀 투자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러세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초부터 좀 많이 이제 상승한 네, 그런 조용히 느낌이었어요. 올라왔죠. 베트남 가보면은 옛날에 우리 생각도 많이 나요. 예전에 우리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 막 경제 성장률 7% 달성하고 막 이런 네네.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젊은 인구도 많고 좀 나라가 좀 밝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예,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베트남 여행 가서 느끼고 가서 여기에 투자해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베트남, 인도가 신흥국 중에서는 좀 주식 상승률, 그러니까 경제 상승률도 같이 동반되면서 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제 연말 되면 중국이 연초 제시한 경제 성장률 5% 안팎을 맞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건데 네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 중반에서 후반 정도 주요 IB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장률이 중국보다 높은 인도와 베트남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베트남은 지금 현재 정부가 인위적으로 좀 금리를 좀 낮추려고 하는 목적들이 자동차와 같은 그런 내구재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올해 1분기 때부터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의 어떤 근반들이 다른 타 국가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연말까지를 떠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베트남, 인도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ETF도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는 ETF가 많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네, 좀 맞습니다. 들여다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달러를 비롯한 주요 통화 환율 이제는 좀 내려오겠죠? 그래도 좀 안정을 네. 좀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요 IB들이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전망하는 게 3분기가 102, 그리고 4분기가 101, 그리고 내년 2분기가 지나서야 100 아래로 내려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원달러 환율도 보면 133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원화 강세 압력이 좀 높아질 여지가 있고 그렇군요. 지금 주요 IB들이 연말 되면 1270원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들이 지금보다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이는 데도 일조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연말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게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엔화는 어떻습니까? 요즘 엔화도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와 엔화 너무 떨어져서 좋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엔화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7월 BOJ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YCC 정책의 상단을 높였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거를 시장에 인지를 시켜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췄다고 얘기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 흐름들은 사실 네. 약세보다는 강세 압력을 받을 여지가 좀 높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높아질 것이다. 네네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위기설,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 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스타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나가고 있죠? 예, 항상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졸탄 티켓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